야담상회를 찾아주신 선비님들 감사드려옵니다. 야담상회,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의 한바땅에 살고 있는 천석군의 부자 방영감이란 노쇠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남부러울 것 없이 사는 꽤 풍족한 부자였으나 걱정거리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딱 하나가 있었지요. 방영감의 슬하에는 딸만 주렁주렁 7이었고 어떻게 된 것이 아들이 들어설 기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방영감은 지금은 가세가 기울어 거처가 궁핍해진 자신의 오촌형에게 연통을 하여 그의 막내 아들을 자신의 양자로 들이기로 약조를 하였지요. 집안 사람 대부분이 이에 대해 반대하며 특히 그 친척의 평소 행실에 대해 말을 꺼냈습니다. 그 작자의 씨라면 분명 이 집안에 큰 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방영감을 만류하였지요. 허나 방영감의 결심은 한결같았고 이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양자를 드리기 전 방영감은 그간 집안의 크고 작은 일에 대한 조언을 해주던 큰 스님인 추남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깊은 산 속에 외딴 암자에 틀어박혀 혼자서 벽면 수행을 하며 불공을 닦는 추남 스님은 출가하기 이전부터 방영감과는 매우 절친한 사이였지요. 이따금씩 추남 스님이 탁발하러 나오면 언제나 방영감 집을 제일 먼저 들러서는 사랑방에 들러 서로 글을 나누고 시를 지어 선물하였습니다. 방영감도 때때로 생각을 정리하고 싶을 때면 느긋하게 암자에 올라서 추남 스님과 고담줄론을 나누며 또한 고견을 경청하곤 했답니다. 그런 막역한 방영감이 난데없는 양자를 드리기로 했다는 얘기를 꺼내자 추남 스님의 안색이 어쩐지 좋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육갑을 짚어보던 추남 스님은 방구들이 꺼져라 한숨을 토하는 것이었지요. 진정 그리하여야겠소. 육갑을 아무리 짚고 또 짚으며 또한 들여다보아도 이 결정은 결코 말리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결과가 좋지 않게만 나오니 내 도저히 그 녀석을 양자로 들이라는 말을 꺼낼 수가 없구려 그래. 애둘러 양자를 드리지 말라는 소리를 간곡하게 전하였지만 아들이 너무나 소원이던 방영감은 그만 추남 스님의 깊은 만류에도 불구하고 오촌형의 막내 아들을 양자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우여곡절 끝에 양자로 들어온 이 택주란 녀석은 어릴 때부터 소문난 말썽꾸러기였습니다. 도대체가 그 속에는 청개구리 귀신이라도 들었는지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하지 말라는 못된 짓만 쏙쏙 골라서 하는 것이었지요. 어려서부터 그 손버릇이 꽤 나빴던 택주는 점점 도벽이 심해지더니 이젠 아주 밥 먹듯 남의 물건을 슬쩍하는 것이었어요. 방영감이 출타만 했다 하면 사랑방에 들어가서 다락을 열고 그 속의 돈을 몽땅 훔치곤 하였지요. 그 돈으로 저작거리의 질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골목어기를 휩쓸고 때려 부수더니 심지어는 자신이 다니는 서당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훈장님의 주머니마저도 손을 대기에 이르렀습니다. 더욱이 이마의 피도 마르기 전에 어린 나이에 색주집을 제 집처럼 드나드는가 하면 한밤중에는 참모방에 몰래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급기야는 행랑아범이 방영감의 심부름으로 잠시 한양으로 나간 틈을 타서는 행랑아범의 부인에게까지 손을 뻗기에 이르렀지 뭐겠어요? 부인은 이러한 수치스러운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디딜방앗간에서 그만 극단적인 결심을 하려 하였으나 다행히 다른 하인들이 발견하여 가까스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행랑아범의 부인은 정신적인 충격으로 며칠 동안이나 자리에 누워 있었고 방영감의 집안 하인들은 안타까운 시선으로 행랑아범 내외를 바라보았지요. 일이 점점 커지는 걸 느끼자 택주는 사랑방 다락에 숨겨진 금부치를 훔쳐서는 집에서 달아났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행랑아범은 날카로운 낫을 들고 곧바로 택주를 추격하였고 고을이 삽시간에 소란스러워졌지요. 고을 사람들은 혹여 택주를 해쳐 행랑아범이 경을 칠까 염려하여 그의 뒤를 따라다니며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사람들의 일부는 방영감에게 달려가 이 사태를 중재해달라며 탄원을 하기에 이르렀지요. 이러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방영감은 문전옥답 5마지기를 행랑아범에게 떼어주는 대가로 이 사건을 겨우 무마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평소 자신의 관연한 딸들이 훈기를 맞게 되어 그들을 시집 보낼 때 남들처럼 조촐한 혼수만을 마련해주고 출가외인이라며 논 한마지기조차 아까워했던 방영감이었기에 친아들도 아닌 양자인 택주의 뒤치다거리를 위해 이토록 많은 재산을 내어주는 모습은 여러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방탕하고 무책임한 성격의 택주는 이렇듯 방영감이 간신히 수습해줘 겨우 목숨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깟일로 자신을 타박했다는 이유만으로 잔뜩 토라져서는 평양으로 건너가 장사나 배우겠다며 가출하여 자리를 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그곳의 간판기녀 향매라는 여인에게 빠져들었지 뭐겠어요. 집에서 훔쳐나간 돈을 흥청망청 함부로 써댔던 택주는 어느새 빈털터리가 되어 빚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지요. 세상 물정도 모른 채 망나니처럼 구는 것을 호락호락 받아주는 것은 방영감 뿐이었습니다. 험난한 바깥 세상은 결코 그렇지가 않았어요. 결국 빚쟁이들에게 붙잡힌 택주는 그야말로 흠씬 두들겨 맞으며 곤욕을 치르게 되었고 건너 이 소식을 들은 방영감은 양자로 들인 택주를 향한 애정과 책임감 그리고 가문의 체면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한데 뒤섞여 어쩔 수 없이 집사에게 묵직한 전대를 채워 평양으로 보냈습니다. 택주를 데려오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야 했지만 어쩐 일인지 방영감은 쉽게 택주를 포기할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 애타는 마음을 일할이라도 헤아렸으면 좋았겠지만 산전수전을 거쳐 겨우 집으로 데려다 놓는들 택주는 또다시 집을 나가 사고를 치고 다니기 부지기수였고 방영감은 매번 사람을 풀고 돈을 쏟아부어 택주를 찾아다녔습니다. 이 모습을 본 고을 사람들은 택주의 망나니 같은 행동에 혀를 차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방영감의 과도한 관용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곁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참말로다가 도대체 저 영감님은 해도 너무하신 것이 어찌 저러신냐? 저 망나니 같은 자식놈을 대체 몇 번이나 더 봐줘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 아, 그러게 말이여. 듣자 하니 친아들도 아니라 양자로 들인 종자라던데 저런 못난 자식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건지 원. 그렇게 날이 가도 버릇을 고치지 못하던 택주는 어느덧 나이가 차 장성하여 더욱 망나니스러운 행보를 이어가게 되었으니 결국 커다란 사고를 치는 바람으로 방영감을 쓰러지게 만들기에 이르렀어요. 그것은 바로 이러한 일이었습니다. 석양빛에 붉게 물든 염탄강 나루터에 막배가 닿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승객 몇몇이 배에서 내리며 저마다 갈 길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지요. 강물에 비친 노을이 물결을 따라 어지럽게 흔들리고 저 멀리 펼쳐진 갈대밭에서는 바람 소리가 서늘하게 들려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갓을 깊게 눌러쓴 훤칠한 청년이었지요. 그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더니 마치 정처 없이 떠돌던 나그네처럼 성큼성큼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그 주막은 인근에서 꽤나 근사하게 차려진 고급 주막이었습니다. 어줍잖은 장돌뱅이들이나 드나드는 곳이 아니었어요. 마치 목표물을 미리 점 찍어둔 듯 주막을 향해 발을 옮기는 그 청년은 다름 아닌 방탕하기로 소문난 망나니 택주였지요. 겉으로는 태연한 나그네인 척하고 있었지만
그 속으로는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는 못된 성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탕 시원하게 해먹고 슬그머니 빠지자. 애비랍시고 잔소리만 해대는 노친네 얼굴 보는 것도 지긋지긋하니 이참에 한탕에서 미천을 잡은 다음 이곳을 뜨는 게야. 굳게 다짐하며 택주가 주막에 들어섰습니다. 치마끈을 바짝 끌어올려 매끈한 허벅지를 드러낸 젊은 주모가 살인문을 들어오는 택주를 보고는 방긋 웃으며 맞이하는 것이었지요. 젊은 주모는 택주에게 익숙한 듯 친근하게 다가갔지만 달고 다른 주모의 눈빛에는 어딘가 탐욕스러운 기색이 엿보였습니다. 택주는 주모의 요염한 눈웃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객체의 가장 끝 외진 곳에 위치한 독방으로 안내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어머머? 아니, 잘생긴 선비님께서 어찌 저리 끝쪽에 우중충한 방을 달라오실까요? 뭐 나야 아무 방이나 값만 치러준다면야 상관없긴 하지만서도. 꺼내 그럴 만한 일이 있으니 가타부타 말고 뜻방이나 내어주시구랴. 그리고 국밥이랑 막걸리도 곁들여 내어오시고. 퉁명스러운 택주의 말에 주모는 입술을 삐죽이며 제일 구석진 방을 안내해 주었고 곧 택주의 주문대로 국밥과 막걸리를 집어넣었습니다. 삐죽대며 곁눈질로 택주의 여기저기를 힐끗거리는 주모를 물리고 고즈넉한 독방에 혼자 남게 된 택주는 뜨끈한 국밥과 막걸리 한 사발을 비우고는 주모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단정하게 쌓인 비단 보자기를 풀어 그 속에 들어있던 상자를 꺼내 보였지요. 상자를 연 순간 황금빛 자수로 화려하게 수놓아진 비단 보자기가 주모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야말로 귀중품을 감싸고 있는 포장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어머나, 아니 손님, 이것이 무엇이요? 주모가 눈이 휘둥그레지며 묻자 택주가 대답했습니다. 주모, 잘 들으시오. 나는 닷새나 엿새쯤 여기 묵을 참이오. 헌데 내가 사정이 있어 바깥으로 용모를 보러 다녀야 하니 방에 이것을 놔두고 다니기가 적잖이 걱정이다 이 말이오. 이것은 참으로 귀한 물건이니 주모가 맡아서 잘 보관해 주시고 내게 보관증을 써주시면 좋겠소. 내 그에 대한 품은 섭섭치 않게 챙겨드리리다. 돈벌이 요행이 생기자 주모는 슬그머니 신이 났어요. 안방에다 대고 누군가를 부르며 지필묵을 가져오라 소리쳤고 이윽고 주모의 기둥서방이 지필묵을 들고 왔습니다. 택주에게 보관증을 써주던 주모가 말했어요. 헌데 이것이 무엇인가며? 무언지를 알아야 보관증에 이름이라도 적어놓지요. 그 말을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택주가 비단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러자 조그만 오동나무 상자가 나오고 그 상자를 열고 한 겹 두 겹, 자그마치 7겹이나 쌓여있는 한지까지 벗겨내자 상감 기법을 써서 운항문을 새긴 고려의 전형적인 은은한 청자 매병이 나오는 것이지 뭐겠어요? 한눈에 보아도 심상치 않은 물건임을 직감한 주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손님, 이거 대체 얼마나 합니까요? 오라? 한눈에 비싼 놈을 알아보니 주모의 눈썰미도 꽤나 봐줄만 하구려. 이것은 문전옥답 쉰 맞이기로는 어림도 없는 귀한 물건이오. 그러니 주모가 잘 보관해 주시오. 내일을 마치면 보관비로 20냥은 더 얹어드리겠소. 그리하여 주모와 기둥서방은 떨리는 손으로 보관증을 써주었고 오동나무 상자에 잘 집어넣은 고려청자를 조심스레 안방으로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러곤 다락문을 열고 오동나무 상자를 깊숙이 넣어두었지요. 바깥으로는 자물통을 잠근 후 열쇠는 주모의 고쟁이 끈에다 단단히 묶었습니다. 모든 일을 마친 젊은 주모가 퍼질러 앉고는 방구들이 꺼져라 한숨을 토하며 중얼거렸어요. 생각해보니 이런 화딱지나는 일이 다 있나 그래. 내 허구한 날 꼭두 새벽부터 밤이 늦도록 이 지겨운 손님들 시중을 들으며 오지게 일해도 이리도 꾀죄죄하게 살며 한 푼 두 푼을 아쉬워하는 판국인데 대관절 저 선비는 전생에 무슨 복을 타고 나서는 쉰맞이기
문전옥답이나 되는 귀중한 물건을 저리도 대수롭지 않게 들고 다니는 것이요. 한숨 섞인 주모의 푸념을 가만히 듣고 있던 기둥서방이 뻑뻑 피워대던 곰방대를 털며 해결책이랍시고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그깟 일로 뭘 그리 고민을 하고 앉았누? 그냥 그 선비놈의 고려청자를 빼앗아 버리면 되는 일 아니여? 어이구, 이 화상아, 대체 어떻게? 이미 보관증까지 써준 거 모르는감? 이래서 임자가 여즉 주모질이나 하면서 손님들 호주머니 푼돈이나 훔치고 있는 거요. 아, 그 선비방에 들어가서는 보관증을 훔쳐버리면 끝나는 일 아니여. 아까 슬그머니 보니 바지 안주머니에 대충 집어넣더구먼. 임자가 그 방에 들어가서 그것만 해주면 나머지 뒷일은 내가 깔끔하니 처리할 것이니께. 기둥서방의 말에 눈이 반짝이던 주모가 깔깔 웃으며 품에서 엽전 한 움큼을 쥐어 던져주었습니다. 기둥서방은 엽전을 쥐고는 바로 투전판으로 향하면서 내일 아침에나 돌아올 것이니까 그 틈에 선비를 요리해버리라고. 라고 말했지요. 주모는 그 길로 부엌으로 건너가서는 꼼꼼하게 목간을 한 뒤 명경을 펴놓고 얼굴에 분을 펴바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머리엔 동백기름을 곱게 바른 뒤 장롱 속에 고이 보관하고 있던 어여쁜 노랑 치마를 꺼내 입었지요. 그녀는 희죽 웃으며 명경을 집어넣고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객방 문을 조심스레 똑똑 두드리는 소리에 택주가 잠에서 깼습니다. 그가 문을 열자 웬 아리따운 여인이 개다리 소반에 술상을 차려들고 서 있는 것이었지요. 호롱불 아래 드러난 젊은 주모의 얼굴은 아까 전 주막을 들어올 때에 비해 더없이 빛나고 어여뻤습니다. 자세히 보지 않았다면 주모라는 것도 몰라볼 정도였어요. 주모는 호호 웃으며 새끼띤 눈웃음을 흘리고는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택주에게 술잔을 건네며 말했어요. 자, 손님. 주막에 발을 들이실 때부터 이 몸은 우리 선비 손님의 이 떡 벌어진 품새에 그만 홀딱 반해버렸다지 무엇입니까? 그러니 오늘은 이 주모의 특별한 손님 맞이에 몸을 맡겨보시어요. 이것은 우리 주막에서 겨우내 잘 익힌 오미자주입니다. 어디 한 잔 드시고 저에게도 한 잔 넘겨주셔요. 택주는 주모의 매혹적인 눈빛에 홀린 듯 술잔을 입에 대면서도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아니 그러한데 아까 전에 그 주모 서방은 어디에 계신 거요? 그러자 주모가 능글맞게 웃으며 대답했지요. 예? 어이구, 서방이라니요? 그저 먼 친척 오라버니 뻘 되는 양반입니다요. 저작거리 투전판에 기어 들어갔으니 아마도 내일 해가 중천에 올라야 돌아올 예정이지요. 달콤하면서도 쌉쌀한 오미자주의 향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주모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인 택주가 주거니 받거니 하며 주모와 술잔을 나누었고 술이 동이 날수록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지요. 그렇게 은근슬쩍 한 뼘 두 뼘 다가온 주모가 작심한 듯 택주의 곁에 바짝 달라붙었습니다. 주모가 자신의 빈잔을 상에 턱 올려놓고는 버선발로 술상을 슬슬 곁으로 밀어치우는 것이었지요. 이 무슨... 그냥 이대로 가만히 계셔보아요. 주모는 그리 말하고는 호롱불을 훅 불어 껐습니다. 한창 힘이 좋았던 택주와 농익은 젊은 주모는 그렇게 불덩어리가 되었고 서로를 끌어안으며 일을 치르고 말았습니다. 택주의 마음은 이미 주모에게 빼앗긴 듯 했습니다. 그는 주모의 유혹에 저항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택주의 밑에 깔린 주모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기회를 쏟아부으며 교성을 토하면서도 한쪽 손만큼은 바쁘게 택주의 바지 속 안주머니를 더듬으며 고관증을 찾으려 했었지요. 그렇게 방구들이 무너져라 거나하게 운우를 나눈 뒤 젊은 주모는 옷매무새를 고치며 방을 나왔습니다. 주모는 재빨리 부엌으로 기어들어가 아련하게 남아있는 불씨를 뒤적거린 뒤 살려내 택주의 주머니에서 훔쳐낸 고려청자 보관증을 불살라버렸지요.
옳거니? 되었구나. 주모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안방으로 돌아갔고, 그렇게 주막에서의 요상한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 이튿날부터 주모의 기둥서방은 부지런히 부잣집을 돌아다녔습니다. 바로 작물의 고려청자를 사겠다는 물줄을 물색하기 위해서였지요. 한참을 돌아다닌 지 3일째 되는 날, 근방의 만석군 부자 백참봉이 그 고려청자를 사겠다는 입지를 넣었습니다. 드디어 떼돈을 벌게 되었다며 젊은 주모와 기둥서방은 쾌재를 불렀어요. 주모가 고려청자를 꺼내기 위해 열쇠를 따고 다락문을 열어보았습니다. 헌데 세상에나 대관절 이게 어찌 된 일인가요? 안에 고이 들어있어야 할 고려청자 보따리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주모와 기둥서방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어찌 된 영문인지 몰라 멍청한 표정을 짓고 있을 때 택주는 주막과 떨어진 강어기에 서서 무언가를 찾으며 허둥거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내막은 이랬습니다. 젊은 주모가 택주의 객방으로 찾아와 요염한 미소를 날리던 그때 사실은 택주 역시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단판을 준비하고 주모를 쓰러뜨릴 궁리 중이었는데 주모 쪽에서 먼저 그리 제 발로 들어오니 웬 떡이냐 싶었던 것이지요. 사정없이 주모를 담금질하며 다른 한 손으로는 몰래 주모 고쟁이의 꿰찬 다락 열쇠를 슬그머니 빼돌린 후 미리 준비해둔 찰흙덩어리에 찍어 본을 떠든 것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도벽에 눈을 떠 여기저기 손을 대며 슬쩍하던 버릇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지요. 이튿날 택주는 미리 떠둔 열쇠본을 들고서는 저작거리 대장간으로 달려가 꼭 맞는 열쇠를 복제해왔습니다. 그리고 주모가 장을 보러 잠시 방을 비운 사이 안방에 들이닥쳐 열쇠를 이용해 다락문을 열었지요. 이 고려청자가 싸구려 가짜인 것도 모르고 다락에서 없어진 걸 알면 거품을 물고 자빠지겠지? 그럼 나는 보관증을 들이밀며 당장 이 주막을 내게 넘겨서라도 배상하라고 하면 끝이지. 촌골에 처박혀서 형편없는 기둥서방 하나 두고 주모질이나 하는 여편네를 농락하는 것은 일도 아니라 이것이야. 정말이지 나는 어찌 이리 머리가 영특한 것일꼬. 그랬습니다. 택주는 이 같은 사기극을 벌여 가짜 고려청자를 몰래 없애버린 뒤 그것을 제대로 보관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물어 젊은 주모의 주막을 송두리째 자신의 것으로 먹어버릴 심산이었지요. 택주는 가짜 고려청자 보따리를 꺼내 그 길로 멀찍이 떨어져 있는 강으로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제 뜻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자 기쁜 마음도 잠시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자신의 바지 속 주머니에 꼬깃꼬깃 접어서 넣어두었던 고관증이 잡히질 않는 것이었지요. 택주는 자신의 객방으로 가 모든 곳을 샅샅이 뒤졌으나 보관증은 그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었고 그렇게 꼬리를 드러내고 여기저기 뒤적거리는 사이 그만 젊은 주모의 기둥서방에게 꼬리가 밟혀 모든 것이 탄로나고 말았습니다. 주모와 기둥서방이 짜고서 자신의 보관증을 없애버린 것을 몰랐던 택주는 꼼짝없이 사기꾼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요. 덕분에 치도곤이란 치도곤은 모두 당한 뒤 방영감에게까지 연통을 보내었고 택주를 관하에 고발하지 않는 조건으로 또다시 적지 않은 돈을 주고 입막음을 하여 데리고 들어왔지요. 이렇듯 방영감이 양자로 들여놓은 이 개망난이 택주에게 하도 시달렸기 때문일까요? 결국 그는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사리 분별이 어두워지고 사람의 얼굴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지요. 그러자 집구석에서 기회만 엿보고 있던 택주의 눈은 도리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방영감의 다락 속 괴짝 깊숙이 들어있는 그 많은 땅 문서가 제 소나기에 들어와 빛나는 앞길이 열릴 날이 머지않았다 여겼기 때문이었어요. 택주는 그간 개차반과도 같던 자신을 돌봐준 것에 대한 고마움 따위는 모른 채 양아버지인 방영감을 막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상 중에 방영감이 사랑방에서 거동이 불편할 때 택주는 그에게 끼니조차도 제대로 주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래간만에 기력을 되찾은 방영감이 돌연 가출을 감행했습니다. 입춘이 지나 봄 기운이 물씬하다고는 하나 바깥은 여전히 얼음이 꽁꽁 얼어있는 차디찬 날씨였음에도 택주는 사라진 자신의 아비를 일절 찾지 않았어요. 집안 하인들 모두는 그런 택주를 뒤에서 손가락질하며 험담을 해댔습니다. 얼마 후 택주의 귀에 방영감이 추남스님이 계신 암자에 머물고 있다는 소문이 들어왔습니다. 놓친네. 거기까지 가서는 뭐하고 앉았다는 거야? 그 소식을 듣고도 택주는 못 들은 척 발걸음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방영감은 양자로 들여 극진이도 보살피던 아들에게 자신의 임종조차 보이지 못한 채 암자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방영감은 초라하게 황천이 있는 곳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그 곁은 추남스님만이 굳건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추남스님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가득히 내려와 있었고 자신의 오랜 벗이 이승을 하직하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지요. 그 뒤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개망난이로 불리던 택주가 드디어 자신의 과오를 뉘우친 것일까요? 상복을 푹 눌렀어 얼굴이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침울해 있는 모습의 택주가 자그마치 9일장으로 거창히 장례를 치르며 곡소리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조선 팔도에서 그 이름이 유명한 직관을 불러다가 방영감의 맷자리를 잡고는 봉분을 높이 올렸지요. 그 앞에는 성물과 비석을 바리바리 올리더니 묘지 옆에 초라한 초막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 지내기 시작했지요. 방영감의 묘에는 조상식과 석상식은 물론 점심까지 챙기며 올렸습니다. 방영감의 묘지 옆 초막을 본 고을 사람들은 뒤늦게 천하의 효자가 났다며 택주를 칭찬하기 바빴습니다. 그렇게 택주의 뒤늦은 효심에 대한 소문이 무성하게 퍼져 있을 때 동네 주막에 추남스님이 들어와 곡차를 주문하고 마시기 시작했지요. 한 호리병, 두 호리병, 세 호리병, 한숨을 가득 쉬며 곡차를 비우고는 하늘을 바라보던 추남스님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복의 방영감, 나의 소중한 친우여. 내 벌은 나중에 한꺼번에 부처님께 받기로 하겠네. 방영감, 자네의 길이 외롭지 않게 해줌세. 추남스님은 주막 아궁이로 가서는 품 안에 있던 쑥뭉치에 불씨를 옮겼습니다. 그러고는 방영감의 묘지로 가 그간 자신이 택주인 척 지키고 있던 초막에 불을 붙였지요. 그간 상복을 뒤집어 쓰고 방영감의 각종 호화로운 장례 절차를 성대히 소화한 것은 택주가 아닌 추남스님이었습니다. 고을 사람들 모두가 정신을 차린 택주가 뒤늦게나마 자신의 아비에게 정성을 다하고 있다 여기게 만들 속셈이었습니다. 이렇게 고을 사람들을 현혹시키려 했던 것은 나중에 자신이 방영감을 위해 마지막으로 실행할 계획에 있어서 꼭 필요한 작업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때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양아버지의 장례 따위는 안중에도 없던 택주는 석상식을 들고 온 찬모를 덮치고는 뉘어놓고 봉분 뒤쪽에서 숨을 헐떡이며 몹쓸 짓이나 하고 있었습니다. 초막에 붙은 불을 발견하고는 바지춤을 끌어올리며 뛰어나왔습니다.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한창 재미를 보려는 찰나였거늘 이 노친네가 죽고 나서도 이리 나의 발목을 붙잡는가 그래? 마지막 순간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양아버지이자 자신의 소중한 친우의 무덤 앞에서 헛짓거리를 하고 있던 택주를 본 추남스님은 남아있던 인내심과 머뭇거림마저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리둥절해 있던 택주의 뒤통수를 향해 추남스님이 지니고 있던 두터운 박달나무 지팡이가 번개처럼 내리꽂혔습니다. 털썩 묵직한 지팡이로 불의의 일격을 당한 택주는 단말말을 지를 틈도 없이 그대로
방영감의 무더미로 쓰러지고 말았지요. 추남스님은 엎어져 있는 택주의 한쪽 손에 큼지막한 돌덩어리를 쥐어주고는 무덤 뒤쪽에서 혼절하여 쓰러져 있는 참모의 옥매무새를 반듯하게 고쳐주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내 놈은 마지막까지도 내 양아버지에 대한 존중 같은 것은 없는 놈이로구나. 장례를 끝낸 초막을 태우는 동안 내 놈이 조금이라도 반성하는 기미가 보였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더러운 짓을 저지르는 내 놈의 평판 따위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으나 어쨌거나 내 놈도 먼저 떠난 방영감의 아들로 이 이상 가문의 이름을 망치게 둘 수야 없는 노릇. 허니 마지막 순간만큼은 내 놈도 효자였다는 것으로 그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겠느니라. 하늘을 올려다보며 슬프고도 허망한 표정을 지어 보인 추남스님은 마치 누군가 택주가 쓰러져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양아버지를 잃은 아들이 무덤을 지키다 슬픔을 이기지 못해 손에 잡은 큼지막한 돌멩이로 스스로 이승을 하직한 듯한 모양새로 보이게끔 주변을 잘 정돈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완료한 추남스님은 그 길로 자취를 감추었답니다. 시간이 흐르고 고을에는 슬픈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뒤늦게 효심에 눈을 뜬 택주가 방영감이 유명을 달리한 것을 견디지 못해 자신 역시도 양아버지의 뒤를 따랐다는 풍문이 저작거리 가득 퍼졌지요. 주막에 앉아서 탁배기를 곁들이던 사내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한쪽에서 곡차를 마시고 있던 추남스님은 얌전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로 고을에서 추남스님을 보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방영감의 재산은 나머지 여식들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되었으며 또한 개망난이 택주의 무덤은 방영감 옆에 나란히 서게 되어 살아생전 방영감이 그리도 애타게 소원했던 대로 자신의 곁을 양아들이 든든하게 지켜주게 되었다는 후문이 옵니다. 낭독해드린 이야기가 선비님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야담상회를 응원해 주셔요. 늘 잊지 않고 야담상회를 찾아주시는 선비님들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옵니다.